예,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드시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 여기 해당 선생님들께 어떤 분께 질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프랑스 미학 발표하신 이찬 선생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권대중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독일 미학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잘 듣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프랑스 미학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분석 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대륙 미학이나 대륙 철학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양쪽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독일 권대중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독일 철학이 가졌던 어떤 풍과학적인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비판적인 의미에서 미학자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적 영역에 대한 정치하고 구속력 있는 논증적 해명이라는 과제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미학과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학자들이 보다 이제 좀 현대로 옮겨왔다 뿐이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미학자 누구의 무슨 이론, 누구의 무슨 이론이라는 말씀을 계속 언급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에 잠깐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선생님께서도 독일 미학과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그런 권대중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 의식이나 아니면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좀 메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 나름으로는 뭐 듣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으로는 뭐 현대 프랑스 미학 전공하신 분들이 과연 동의할까 싶을 정도로 어떤 하나의 큰 선을 그어서 매핑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칸트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문제에서부터 매핑을 해보려고 했고 그 성공 그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는 뭐 이렇게 17세기, 18세기 철학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는 편지를 중심으로 그런 네트워크, 어떤 논의의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졌었고 그걸 나중에 밝혀낸 거기서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들이 또 사후의 연구 작업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 17세기, 18세기 철학자들이 되게 자명한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현대 프랑스 미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암묵적인 어떤 문제를 주고받는 흔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서 문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저는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고 꽤 많이 남아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하고 또 뭐 공부가 짧으니까 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꾸 이제 그런 논문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뭐 그런 저자에서 문제 중심으로 학계 전체가 점점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약간 제 생각에는 또 좀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학계의 수준이나 발전이 그만큼 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석사 지도교수 선생님이 김선환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석사 때 공부하실 때는 예를 들면 칸트나 흉을 너무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르쳐줄 선생님이 감이 좀 그렇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 시대에는 칸트나 데카르트를 한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것조차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된 것 같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사유든 또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든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시기고 이제 저를 보면서 그건 이제 니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하고 계시도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또 과제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권대중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의식이 큰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이 훈고학적 패티시즘이라고 지적하셨던 이 부분은 독일 미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양 학문 전반의 문제일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이야기는 한국에서 하는 철학이나 미학이 사실 철학이나 미학이 아니라 철학사나 미학사 연구다라고 얘기했었던 지적도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방식의 홍보학적 패티시즘이 아니라 현재 유효한 문제의식과 생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과연 현재의 체계, 현재의 시스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혹은 학회지의 시스템에서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권정윤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예를 들면 석사 지도 학생이 누군가가 나는 해겔의 무슨 개념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쓰겠다 이게 아니고 해겔 뭘 갖고 와서 한국에서 BTS의 뭐 무슨 뭐 생산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논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과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논문이 미학지에 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문제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막 듣다 보니까 온갖 막그 옛날 경험들이 파노라마에서 자신 나가는 짧은 시간에 제가 처음 2084년도에 입학해가지고 철학 결론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하시던 윤병로 선생님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라 자기 죽을 때까지 이거 순수성 비판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것도 멋진데 사실 그거 하려고 이제 이 동네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겨뤘던 것은 사실 제가 독일 미학을 하지만 잘 모르고 주로 동양 미학하는 사람들한테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동양 철학이 어딨냐 또 좀 구체적으로 동양 현대 철학이 있냐 전부 다 공자를 공자라고 있는데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뭐 취미 판단에 제1계획 어쩌고 하는데 그 외워봤자 결국 그 언어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한 번 이제 그 장난처럼 예를 들어 이제 그 오성과 구상력의 자유로운 유의 이걸 가지고 네가 아는 최근 애니메이션 가지고 한번 적용해봐라 이거 어떻게 이야기되냐 하니까 대부분 엉망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들이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그걸 갖다가 이제 만약 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그 문제의식만 공유하면서 고쳐봤을 때는 꽤 쓸만하다 싶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석사 과정 학생들이 그 정도 한다 그러면 뭐 일단 그 문제의식의 타당성 그리고 그 명제들의 어떤 이론적인 설득력이 있으면 그러면 뭐 제가 앞장서 가지고 다른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참고로 석사과정 학생 하나가 이제 그 칸트의 그 목적론적 판단의 비판 이걸 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현대의 어떤 그 좀 메타 도덕 이론 이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보려고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런 데 볼만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래도 뭔가 한번 건드려 봐야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미학지 같은 학술지에 나갔을 때는 심사위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제대로 뭐 이해도 못하면서 뭐 혼자 이렇게 까부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더 심한 분은 아니 내 글을 안 봤어 하면서 탈락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은 이제 그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그냥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한번 톡 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이제 먼저 그렇게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한번 그냥 장기 프로젝트인데 얼마 전에 제시도 교수가 이제 독일어 글로 이제 해석하는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1부가 이제 분석학이고 2부가 이제 변증학해서 칸트처럼 3비판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4비판으로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이성 비판을 했는데 딱 듣는 순간 저는 영감이 떠올랐던 게 이제 노는 이성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 판단 비판보다 완전히 21세기 버전으로 된 노는 이성, 노는 것도 이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머릿속에 그 표만 집어넣어놨고 앞으로 정말 물건이 만들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노는 이성 비판이 앞으로의 이제 글을 쓴다면 예, 질문 또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재인 선생님. 이화 학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분석 미학이라는 게 사실 그 권대중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극복한
극복하려는 시도, 미학자학이나 뭐 이런 미학사가 아니라 그런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발표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서진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자원이 이제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여러 그 문화권이나 언어권에서 자원을 가져와서 이제 작업하는 게 지금 분석미학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독일 미학이나 프랑스 미학 이제 아까 발표 그 개념은 좀 모호하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어떤 자원들이 그 유용한가 써먹을 만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별로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뭐 독일 미학, 프랑스 미학 이런 것들이 영향가가 없다, 써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지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자원이 어디서 오냐면서 돈 문제인 줄 알고 자원이 어디서 와야 되지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분명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의 뭐 예술 철학이 예술의 보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보다는 공연 예술학을 하는 사람이 혹은 뭐 좁게 락음악을 하는 사람이 락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연을 하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까지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철학자들이 들어봤을 때 이거 꽤 메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현장과 밀접한 부분이고요. 그런 이제 그 리소스가 하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 미리 공부해 뒀던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분석 철학하거나 영미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스코프가 되게 짧거든요. 작아서 기껏해서 저희가 지금 논문을 풍부하게 하고 사례를 끌어올 수 있는 게 문학하고 영화 정도일 거예요. 음악 미학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미학에서 그동안 뭘 했는지 뭐 현대 미학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훨씬 더 이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가져가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허군이 감정이니 이런 거 상상이니 이런 게 말씀드린 것이 뭐 이창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도 결국은 아까 보편적인 주제로 따져가다 보면 감정에 관련된 어느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상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걸 꼭 상상으로 불러야 되느냐 상상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단계 개입해서 우리는 그 사유 이전을 들여다봐야겠다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할 지평이 이게 상상으로 이름 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럴 만큼 저희가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학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교육을 하고 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의욕이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 공부가 어렵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전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빨리 결정하면서 나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하나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아. 같은 식인데 이제 차츰 쌓여진 것이 많으면 그 쌓여진 것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될 테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없으시면 저 다른 선생님께라도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서진 선생님께 갈 질문. 예예. 스타일의 차이와 관련해서. 네네. 스타일의 차이와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잠깐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노션과 컨셉의 구분 차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노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 통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진선미 이런 것들과 노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철학자들이 새롭게 착상한 것들을 우리가 컨셉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뭐 리존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나 미학의 과제가 뭐냐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미학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을 좀 더 정교하게 이거를 따져보는 거. 이제 그러니까 노션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이나 미학에 대한 갖는 어떤 이질감 같은 제 생각이 자꾸 철학자들이 무슨 컨셉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셉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감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그걸 괜히 어떤 현학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어떤 세미나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하다가 리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이미 그 분야에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이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지금 새롭게 뭔가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프로그래밍 스타일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노마드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있는 말을 고쳤으면 뭐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지금 없다면 그런 말들을 새롭게 내보내서 착상해 보는 거죠. 뭐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실패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조금 스타일의 차이는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철학이나 미학의가 뭐냐, 그 과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서도 좀 저는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대학의 장리 50주년 기념 학술 발표에 나온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명이 됐습니다. 특히 그 권대중 선생님의 자기 고백적인 발표는 정말 그 많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대단히 그 귀가 기질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원 선생이나 내가 그 동양권 내가 그 바깥에서 담배 피느라고 못 들었는데 그 이해원 선생님이나 권대 선생님 두 분께 이렇게 중심적으로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물론 그 영미 분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반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철학을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걸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 문제는 그 두 미학이 독일 미학이냐, 혹은 영미 미학이냐, 혹은 분석적인 미학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으려고 하려고 할 때라고 하더라도 그 미학의 근본 문제가 뭐냐 라고는 공통적인 소지가 확보가 돼야지 그 다음에부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많은 부분 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법론적 입장에서만 전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코멘타리스가 되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또 영미학도 마찬가지로 사실 방법론 입장에서 독일 미학하고 다른 것이지 문제점을 얘기해보면 상상이니 감성이니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미학이 문제로 삼고 있는 그 문제 영역, 그건 동일한 하나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나라의 철학의 논법 때문에 개념이 다르고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예술이 인지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그리고 독일 미학은 예술이 어떤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스테이트를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영문 철학에서는 예술이 어떻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스테이트를 부여할 수 있냐,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둘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술의 문제, 그것은 알고 보면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을 정의하려고 대벼드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에? 뭐 감성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뭐 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그 말이지 사실은 정의할 수 없다라고 전제해놓고 정의하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한 시대의 미학의 스타일, 양식, 한 방식 아니냐? 그걸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고민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똑같이 얘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미학은 자기 방법론이 없는 학문이거든요. 미학이 자기 방법론이 어디 있어요? 문제만 있을 때 그러지. 근데 문제를 가지고 100번 싸워봤다. 문제는 일정한데 저는 그 문제만은 뭐 시합 때나 중세 때나 르네상스 때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방법론 가지고 문제 삼고 그 방법론에 대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미학이 자기 방법론을 개발하지 않은 한 지금과 같은 얘기는 50년 후에도 똑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독일 미학이냐 영미 미학이냐 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문제에 대한 공감적인 인식 그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기 시작을 해야지 이건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정의하려고 들어가는데 독일 철학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려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다랄까 인정하는 그하고 또 영철은 영주대로 그런 또 영철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코그니티브 미닝풀 하지 않다는 거는 그 문제의식은 문제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학은 자기 방법론이 없는 학문이에요. 문제 영역만 있지.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때 방어적인 접근을 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미학은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만 50년이라도 똑같은 논법이 다시 반복되니까 어떻게 그런 틀을 벗어날 수 없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혹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미학은 계속 다람쥐 턱 돌듯이 돌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 생각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좀 반성하고 그런 입장에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선생님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히 그 방법론을 새롭게 하자는 그 슬로건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역시도 크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는 그러니까 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라고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방법론사의 큰 변화나 이런 것이 모색되기 철학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의식을 발굴해야 되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세련돼 보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문제 감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다면은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술 장르변의 관행 같은 말로 얘기한 것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결국 감성의 문제야 결국 말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인간성의 본능이야 얘기했던 것 그거는 이제 아니까 그 위에 우리가 뭐 연구할 것이 더 있는가 만약 그것이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고 예술이라는 그 뭔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공법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주변에서 잽을 날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그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발표하거나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회할 수 있거나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어떤 한 가지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긴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냥? 저도 이제 학부 때도 뭐 분석미학도 배웠고 일단 요거부터가 저는 독일 미학인데 이완 쌤은 영미 미학으로 해놨는데 살짝 또 발표문에서는 분석미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다르죠. 영미미학이라고 하는 건 지역 개념인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독일 미학 방법이 있냐 했더니 사실은 분석적인 거 이미 독일 사람들이 해왔거든요. 물론 분석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문법이 조금 달랐다라고 하지만 뭐 저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그거 했고요. 지금 우리가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 종합이라고 부르는 거 가장 모델 그 모범을 갖다가 그때부터 보여왔는데 좀 이제 그것이 현대 아주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진보된 학문에 그 많은 더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미미학에서 느꼈던 이제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교하고 쿨한데 진짜 많은 독자나 아니면 그 예술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였고요.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되게 촌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좀 이 현란한 어휘를 가지고 자신의 무지를 감춘다는 조금 근거 없는 의심마저 들게 할 정도로 제가 이 글 쓸 때 떠올랐던 게 바로 저 명남 선생님이신데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에피소드 얘기하면 제가 학부 3학년 때 그 웅기동의 그 덕성여대 캠퍼스에 학부생으로서 이제 학회 구경 갔다가 그때 뭐 어떤 분이 뭐 프랑스도 뭐 얘기했고 어떤 분이 칸트도 얘기했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께서 앞에서 담배를 막 피우면서 막 계시길래 깊이 생각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끝마치고 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분들도 모르는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읽어봐도 그때 글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과연 정말 단지 이게 글의 차이인지 정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학문 내공 차이인지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나마 그걸 반성하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 또 이제 그나마 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그나마 또 상당히 분석 철학적인 전통과 친화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내용적인 어떤 무게는 대륙의 분위기를 풍기되 그렇게 어떤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걷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뭐 내가 공부한 해결을 갖다가 이제 배우지 말고 한번 비판해보자 해서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가 그 미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오 선생님께서 너무 잘 써서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그래봤자 니꺼는 코멘터리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웃고 넘겼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많은 미학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집 같고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그걸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게 토대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게 결국 그 한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구석기들하고 똑같은데 이제 철학이나 미학도 자꾸 본과학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뭐 방법론적으로 막 값이 나가고 하니까 제가 또 뭐 프랑스나 뭐 영미나 이쪽의 방법을 다 체득해가지고 또 동시에 또 독일 미학적인 그런 문제의식 공유하면서 한국 사람이 또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도출해내는 거 진짜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독일 미학의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한 90년대 말 그때 이제 그 독일의 대학 그 미학 수업 시간에 이제 영미 쪽 책들이 이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전만 읽는 게 아니고 뭘 봤나 했더니 조지 디키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분이 내가 알기로 물론 우리도 참 많이 배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분석 미학의 대표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대표자를 하더라도 이미 이분 나온 지가 언젠데 이 사람의 미학을 갖다가 한 30년 넘게 독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심리철학 같은 데서는 뭐 김재원 선생님 같은 분의 책이 이제 독일어로 번역도 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프란츠 폰 구체라보다 이제 고전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독일어로 상당히 뭐 분석화된 그리고 어떤 고전의 어떤 그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뭐 예술에 관한 일반론, 장르론 그리고 뭐 수용미학, 뭐 생산미학 등등을 잘 다루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의 연구 방식을 참고하면 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동양 고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예상되는 바는 아마 고전들을 현대 철학적인 문법이나 체계 속에서 재구성해서 기여하는 방법이 떠오를 텐데
이거 외에 또 다른 방식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좀 모호한 질문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짧은 글이지만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 두세 가지를 숨겨놨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 해석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전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뭐 더 새로울 것도 없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정체된 그런 어떤 그 인상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과거의 학자들이 그렇게 읽어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그걸 그렇게 읽어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철학이나 미학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정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뭐 하는 또는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에서는 또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뭐 하는 이런 그 다양한 이런 그 관점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가지고 본다면 그런 그 고전이 얼마든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도 그래서 새로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자체 내에서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미학회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무슨 뭐 인류학회라든지 뭐 정치학회라든지 뭐 하는 이렇게 우리 그 외연을 좀 넓혀가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수용하고 또 이제 우리 방법론으로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장자도 뭐 일반적으로는 예학을 비판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좀 더 그 큰 좀 더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새롭게 우리가 이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좀 고전을 계속 공부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